시골 마당에서 꽃이나 가꾸며 조용히 살던 75살 김영자 씨. 며느리는 어느 날 해외여행을 가라며 이상하게도 친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순간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집도 땅도 통장도 전부 며느리 손에 넘어가 있었죠. 이 미친 할망구, 이제 좀 꺼져! 그날 그 모욕적인 말 한마디가 가슴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묘하죠. 덥다가도 소나기가 쏟아지고 다시 또 맑아지고요. 사람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론 웃다가도 그 안엔 무서운 생각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분노입니다. 며느리의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끔찍한 배신,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지는 충격적인 사건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구나 저건 정말 선 넘었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도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마지막엔 아주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 사는 75살 김영자라고 합니다. 젊었을 땐 참 억척스러웠어요. 시댁에 시집와서 농사 짓고 장사하며 아들 하나 키우느라 밤낮이 따로 없었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떴고 그 뒤로는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아들 하나 잘 키우면 내 노후는 덜 외로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새벽부터 김밥 장사도 했고요. 살림은 넉넉지 않았지만 손자 학원비도 내가 보탰고 아들 내외 살 집도 제 이름으로 된 땅을 담보 잡혀 마련해줬습니다. 그렇게라도 내 자식들 편하게 살 수 있다면 뭘 더 바라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들어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괜히 나한테 살갑게 구는 날이 많아졌고,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이젠 외국 한번 다녀오셔야죠라며 해외여행까지 권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마음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그 해외여행을 갔다가 인생이 통째로 뒤집혀 버렸는지 그 참담했던 기억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저는 손이 닳도록 일만 했습니다. 청주 외곽 논밭에서 삽을 들고 새벽 시장에서 김밥을 말고 오후엔 재래시장에서 작은 밥차도 운영했지요. 비 오는 날에도 손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나가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 12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계 사고였어요. 그날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38살 그 나이에 남편을 보내고 저는 아이 하나만 붙들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 하나 박정수. 그 애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 하나는 돌보지 못하면서도 학원이며 과외며 다 시켰습니다. 남들처럼 돈 많진 않아도 밥 굶긴 적은 없었습니다. 학교 도시락도 반찬 모자라게 싸준 적 없고요. 그렇게 일하고 벌고 또 아끼고 모은 돈으로 저는 청주 변두리에 있는 작은 땅을 사뒀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이 우리 아들 내외의 집터가 되겠거니 그 마음으로요. 그리고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내서 아들 부부 집을 마련해줬습니다. 결혼식도 제 손으로 다 치렀습니다. 양가 상견례부터 예단까지 며느리네 집에서 도와준 건 하나도 없었지만 저는 끝까지 체면 차려가며 다 해냈습니다. 며느리 강세연, 처음엔 말도 예쁘고 인사성도 밝았어요. 요즘 애들치곤 착하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2, 3년쯤 지나면서부터 저한테 하는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어머님, 이건 좀 옛날 방식이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들만 믿고 계시면 안 돼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거든요.
한두 번은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적되니 속이 자꾸 쓰렸어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고 어느 순간부턴 집안에 있어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외국 여행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해외 한번 다녀오시게 해드릴게요.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 건 알았지만 어딘가 이상했어요. 그 눈빛, 말투, 준비하는 손놀림까지 지나치게 매끄럽고 빠른 무언가 숨긴 듯한 태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내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이 될 줄은요. 며느리가 여행 이야기를 꺼낸 건 어느 봄날 점심상이 채 치워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번 기회에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셔야 해요. 패키지로 가면 안전하고 거기서 한식도 잘 나와요. 순간 며느리의 말투에서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매끄러웠습니다. 준비된 듯한 말투. 내가 무슨 외국이야. 한글도 못 읽는 사람이 뭘 안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갔다 와요. 이번에 큰맘 먹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 말에 저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고생한 걸 드디어 알아주는 건가 싶어서요.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며칠 뒤 여권이 나왔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예약됐고 여행사 이름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제 옷까지 새로 사드렸어요. 등산화, 바람막이, 큰 바퀴 달린 캐리어까지. 이건 그냥 어머님 거예요.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 말이 지금도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한 가지. 혹시 모를 일 생길까봐 엄마 땅하고 집은 내 앞으로 잠깐 명의만 옮겨둘게. 여행 중에 서류 처리 안 되면 번거로우니까. 다녀오면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필요까지야 하고 말꼬리를 흐렸는데 며느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덧붙였죠. 어머님 믿어요. 저희가 나쁜 짓 하겠어요? 그냥 여행 편하게 다녀오세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등줄기로 찬 기운이 훅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제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해외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 호텔, 관광지 처음엔 그저 모든 게 낯설고 멋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계속 쿡쿡 쑤셨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줬다는 이 여행이 왜 이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그 불안은 돌아온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을 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어락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전화도 받지 않던 아들이 겨우 도착해 문을 열었고 집안엔 낯선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제 방은 정리가 돼 있었고 짐이 다른 방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뒷방에서 계시면 안 될까? 지금 집 구조가 좀 복잡해서. 그때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 표정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우리도 이제 애 키우고 생활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뒷방이면 충분하시잖아요. 말투는 겉으론 공손했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이웃 이복순 할머니가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네 땅 그거 정순의 명의로 다 넘어갔다며? 그리고 어제 봤는데 거래 완료됐다고 동네 부동산에서 떠들더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밤 다시 며느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 땅은 언제 되팔았니? 그녀는 웃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요? 어머님이 명예 넘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해도 되는 거죠. 그러곤
다가오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 미친 노인처럼 굴지 마세요. 어디 가서 창피하게 굴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끝까지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루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쌍욕은 없었지만 그 말 한마디, 그 눈빛 하나가 저를 땅바닥까지 내려꽂았습니다. 며느리의 말 이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냉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 집 뒷방에서 조용히 보냈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빨래도 따로 했습니다. 아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뭐라도 말하겠지 싶었지만 그 아이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자랑처럼 말하더군요. 어머님은 평생 처음 외국 나가보신 거잖아요. 정말 감격하셨지.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아들 앞에서 이러더군요. 정수 씨, 우리도 이 집 곧 팔고 아파트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어머님도 요양원 알아보신다며? 저는 그 말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 그랬니? 입에서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어요. 연세도 있고 관리도 필요하고 정수 씨도 직장 바쁘고 그냥 다들 편하게 살자는 거잖아요. 그 말이 너무나 태연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아프지도 않았고 혼자 살 수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이라니요. 그날 밤 아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제 방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엄마, 그냥 좀 편하게 살자. 우리도 우리 사정이 있잖아. 세연이도 애 키우느라 힘들고, 엄마도 좀 내려놓고 몸 편하게 지내시고.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려야 했는데 왜 그렇게 비겁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존재를, 내 삶을 그렇게 정리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 이 땅 그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남은 유일한 서류 하나. 그 서류를 며느리가 몰래 만지작거렸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이 또 다른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혼자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우연히 이복순 할머니를 만났죠. 영자야, 너 건강검진 받으러 간 거야? 아픈 거 아니지? 검진? 내가 무슨 검진을 받아? 그 말에 복순 할머니가 놀라더군요. 아니, 며느리가 그러던데. 어머님 요즘 기억력도 안 좋고 혼자 외출도 위험하다고 해서 병원 다닌다 했잖아. 그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병원 간 걸로 주변에 말을 돌리고 있었고 심지어 기억력 저하 얘기까지 꺼냈다니요. 그날 밤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 집안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뒤적이다 발견한 건 병원 로고가 찍힌 A사 서류. 상단엔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또렷했고 진단명은 초기 치매 의심 소견 보호자 동의 하에 추후 요양병원 권고. 눈앞이 까매졌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검사를 받은 적도 상담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명란엔 내 필체가 흉내내진 김영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종이를 들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가득한 제 얼굴이 왠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눈에 치매 걸린 늙은이로 보이겠구나.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남의 물건 뒤지셨어요? 그 표정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양원 얘기 진작에 했어야 했어요. 저희도 어머님 모시기 이제 한계예요. 그렇게 편한 여행까지 보내드렸는데, 이젠 저희도 좀 쉬자고요. 그녀의 말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지만, 저는 침착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복지센터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죠. 이거 위조 같은데요. 어떻게 확인하죠? 며느리는 점점 본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중간에 끼어 힘들다며 회피했고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죠. 하루는 밥상 앞에서 며느리가 식사 중에 툭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입소 날짜 잡아야 하는데요. 어제 상담 다녀왔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고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내가 왜 요양원을 가야 하니? 어머님, 아직도 그걸 몰라요? 솔직히 지금 상태면 혼자 두면 위험하잖아요. 그녀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투엔 지금쯤이면 순순히 물러나라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참아왔던 감정이 가슴 깊숙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조용히 피했습니다. 그날 밤 서류 하나를 복사해 작은 노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며칠 뒤 일부러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 치매 진단서 너 혼자 낸 거니? 아들까지 알고 있는 거니?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저희가 보호자니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좀 무섭네요. 이 나이에 정신 나간 것처럼 굴고. 그 말, 그 표정, 그리고 말 끝에 섞인 쓴웃음.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분노가 천천히 끓어오르다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녀가 방을 나서자 저는 녹음기 버튼을 껐습니다. 그 파일 이름을 저장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1. 며느리 치매 진단 위조 인정 2025년 7월 14일. 며칠 뒤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자 어르신, 치매 진단 관련해서 보호자 동의서 위조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병원 측과 확인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그날 저녁 집안 공기는 살얼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었고 아들은 술을 마신 채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야, 엄마가 오늘 구청에 다녀왔어. 내가 낸 명의 이전 서류 도장 위조도 포함됐더라.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예요? 어머님이 동의하셨잖아요. 그래. 그럼 이거 좀 들어볼래? 나는 조용히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보호자니까 치매 진단은 우리 마음이라던 목소리, 정신 나간 것처럼 굴지 마세요라는 그 말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걸 녹음했어요? 몰래? 몰래 아니야. 내가 정신 나갔다면서? 그러니까 미리 증거라도 남겨놔야겠다 싶었지. 그녀는 발끈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아들은 무너진 사람처럼 식탁에 앉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런 걸 왜 이렇게까지 해?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물어? 내가 왜냐고? 니들이 사람을 뭘로 봤는지 이젠 똑똑히 보여줄게. 그날 밤 저는 복지센터 법률팀과 통화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공증된 녹취록, 진단서 원본, 등기부 등본, 모든 서류를 정리해 한 파일에 넣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김영자 재산 사기 가족 내부 고소 준비 완료.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지센터에서 연결해준 무료 법률 상담소에 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은 뒤 녹취 파일과 진단서 사본을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고 명예 도용 혐의도 성립됩니다. 게다가 고령자 상대로 한 재산 사기까지 포함되면 형사건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 며느리도 내 손자 키우는 엄마인데. 하지만 변호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대로 당하시면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정당한 절차를 밟으시는 게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중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증거 목록, 위조된 진단서, 음성 녹취록 침해 조작 발언, 땅 및 주택 매매 내역명의 이전 기록 포함, 주변인의 증언 진술서. 며칠 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접수 담당관이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어르신,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같은 시각 며느리는 평소처럼 SNS에 브런치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모른 채였죠. 자신의 휴대폰 통화 내역과 녹취 파일이 이미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들이 직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경찰서에서 연락 왔대. 진짜 고소한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지킬 차례니까.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날 밤 며느리는 제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심했죠. 잠깐만 얘기 좀 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힌 채 내 마음도 이제 예전의 김영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며느리에게 출석 통보가 전달됐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당황했고 곧 억울하다는 듯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이 다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지만 경찰이 음성 녹취 파일을 재생하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호자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정신 나간 것처럼 굴지 마세요. 그 모든 말이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녹취는 법적 효력 있습니다. 진단서 위조 혐의 소명하셔야 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고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며 아들 명의로 된 땅과 주택이 허위 동의서의 근거에 이전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청은 해당 매매를 사기성 이전으로 보고 법원에 원상회복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순애 엄마한테 사기쳤대. 집이랑 땅 다 가로채고. 아이고, 지 애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 며느리는 학부모 모임에도 얼굴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자랑했던 전원주택 살림도 아들 잘 키운 시어머니 타이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저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수 씨도 직장 잘렸어요. 애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요.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지금 나한테 말하니? 내가 울던 밤은 너한텐 그냥 이벤트였지. 이건 벌이 아니야. 내가 뿌린 씨가 자란 거야. 그 말에 그녀는 울면서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고 나는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창밖을 보며 평온한 마음으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나를 지킨 게 이렇게 늦지 않아 다행이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집과 땅은 법원 명령에 따라 제 명의로 다시 돌아왔고
며느리와 아들은 조용히 도시 외곽의 월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한 번도 사과의 연락은 없었지만 더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그늘 아래 평상이 하나 있고 가끔은 동네 할머니들과 김밥을 싸며 하루를 보냅니다. 누군가 그럽디다. 김영자 씨, 요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여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혼자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엔 서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찾아서 울었습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제 재산도 제 인생도 제 이름으로 지킬 겁니다. 어른이라고 무조건 참고 넘기면 안 된다는 걸, 가족이라도 선 넘으면 끝까지 맞서야 한다는 걸 저는 뒤늦게 배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내 자식이라서 내 며느리니까 하고 망설이신다면 꼭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켜야 할 건 사람보다 나 자신이라는 걸요. 지금도 간혹 마음이 헛헛해질 땐 복지센터에서 배운 요가 스트레칭을 하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잘 살아냈어.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